5월 10일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82.5% 내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못 팔죠. 1월이 36억 하다가 33억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잖아요. 중과세까지 적용이 되는데 33억에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일단 회수는 일단은 안 팔래.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에이씨. 안녕하세요.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님만입니다. 또 부일남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5월 9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한 시장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은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외곽은 계속 좀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서울 평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봤거든요. 지금 또 부동산은 주간 동향이나 KB 통계 보게 되면 뭐 부동산 R124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통계를 보는데 저는 이제 주간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주간 상승률이 뭐 0.15%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0.15%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같이 이제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저는 항상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0.15나 0.1이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 흐름이냐 올라가는 흐름이냐가 중요한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1월 23일이 아마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할 거야. 유예 1몰 유예를 5월 9일까지만 해주겠다. 1년 단위로 2022년부터 연장하다가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해주기로 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1월, 2월 큰 충격을 받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비싸고 많이 올라간 2024년, 2025년 서울의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뭐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일명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들 한 부류로 떼고요. 나머지는 비한강벨트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벨트와 비한강벨트로 나눕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양도세 중과세가 뭔가요? 양도세라는 게 샀던 가격, 취득 가격에서 판 가격,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물론 뭐 1세대 1주택자들이야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나옵니다만 다주택자들은 6에서 45% 기본 세율이 최고 45%가 나옵니다.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45%인데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자 규제 지역이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71.5% 최고 세율이 3주택 이상이면 82.5%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죠. 지방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야 82.5%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지사지 해보게 되면 10억이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나보고 이제 2억 가지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제 2억이라도 남았네? 라는 긍정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출이자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냈잖아요. 그거 내가 5년 보유했는데 5년 동안 냈던 대출이자와 종합부동산세와 또 나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은 은행에 넣어도 3.5% 이렇게 예금금리가 나왔을 텐데 주식에 넣었으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기회비용을 이런 생각하면 2억 가지고는 손실입니다. 안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이 올라간 지역,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금은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월 말에 막 뛰어가서 차 타고 갔겠지. 자, 세무사 찾아갑니다. 세무사들이 이제 막 엄청 바빠집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봅시다. 그래서 따집니다. 하나, 둘, 셋 따지는데 답안지가 3개가 나옵니다. 따져보면 하나는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 XX 됐어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왜? 아니 무슨 고가 아파트를 한 사람 명의로 세 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거 보유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82.5% 맞으면 지금 양도 차익이 아니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양도 차익이 왜 이렇게 큰 거야? 20년 전에 제가 세 채를 그냥 제가 샀거든요. 5억짜리를 3개를 샀어요. 지금 그게
40억, 50억, 60억에 가자 합치면 뭐 200억이 돼요. 보유세 폭탄에 팔아도 시세 차익이 뭐 30억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중과세하고 일반 세율에 따라서 뭐 양도세 차익이 10억 이상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이든 5억이든 금매로 던져서 파는 게 유리하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언제 팔까요? 5월 9일까지니까 내가 5월 8일에 팔리라. 안 되잖아요. 5월 9일인데 5월 8일에 팔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가 때문에 2주, 3주 걸리니까 물론 나중에 정부가 토지거래 신청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인정해 준 거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가 다주택자 입장이 되면, 내가 비거주 1주택자가 되면, 내가 세입자 입장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내가 꼭 팔아야 되는 1번 답안을 받은 다주택자입니다. 언제 팔아요?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던져야 됩니다. 불안해가지고 나는 이거 못 팔면 안 되거든. 세금 폭탄 두들겨 맞거든. 이거 세금 쉽게 안 깎아줄 것 같거든. 그러면 3월 중순 전에 팝니다. 그래서 아실의 그 매물 통계를 보게 되면 3월 21일이 아마 정점을 찍고 매물이 아마 5만 몇천 건에서 3월 22일 날 매물이 8만 건이 넘었다가 그 후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던졌을 때가 3월 중순 이전에 초급매라고 하죠. 우리가 초급매. 보통 한 10% 정도 내린 급매물이 많았는데 초급매는 한 20%까지 내려온 매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면적이 클수록 하락폭이 크고요. 왜? 면적이 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을 내린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죠. 전용 84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잠실 S 리센트 아파트를 좀 예를 들면 쉬우니까 1월이 한 36억 했는데 10% 내리면 33억입니다. 자, 33억 정도의 금매 나왔는데 진짜 불안한 사람들은 31억, 30억이 던집니다. 와, 좋겠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수요자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도 많이 혼돈하는데 야 정책 가지고 중과세 때문에 집값 잡았다고 막 박수칩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의 질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끝이 안 보이고 뭐 불확실성, 경제가 이제 위기가 와서 고유가가 와가지고 너무 심각하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 국제 유가가 200달러가 이거 뭐 주식도 박살나지만 부동산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면 와 큰일 났다. 미국이 금리 막 올리네. 긴축이야. 막 금리가 막 5%, 7% 기준금리가 10%까지 가네. 어떻게 돼요? 멘탈이 터질 거잖아요. 저도 와씨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금매로 던집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금매로 던지는데 매수자는 사고 싶을까요? 이 주변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져서 막 위험이 막 고조되고 있는데 매수자 집 사려는 분들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삽니까? 관망이죠. 그러면 집값은 뚝뚝뚝 떨어지는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중순 전에 집주인이 던집니다. 36억을 30억이 던져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자들 안 사는데 얼른 주워 먹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 하다가 잠깐 바빠서 딴짓하다가 잠실에 가니까 순식간에 다 팔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팔렸어요. 그래서 초급매는 그때 다 팔렸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매물들 3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이때의 매물들은 2번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번은 뭐냐면 팔면 좋겠다. 한번 팔아보자. 무리하게 안 팔리면 억지로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가지고 가지 뭐. 가지고 갈만하네요. 소득도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소득도 안 되고 보유세 감당이 안 되는 분들 2번 같은 경우는 버텨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근데 노력은 해봅시다. 한번 팔아봐요. 자 3번 답안지는 굳이 왜 팔어? 당신 안 팔아도 돼요. 왜요? 저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서울에 노원구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인천에 두 채 가지고 있어서 다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구만. 강남에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무슨 고민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강남의 아파트를 뭐 강남 3구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 하나 남편 하나 또 분리도 했고 소득이 뭐 월로 5천만 원이네. 전문직이어서 그럼 1년에 6억을 버는데 뭐 이거 뭐가 걱정이에요?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되고 이런 분들은 3번 지금 2번 분들이 노력은 했는데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추세적 하락 같으면 계속 나오는데 합리적인 선택. 중과세보다는 일반 세율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급매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형성된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빨리 캐치를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의 이해가 되는데, 추세 하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당황하죠. 이거 왜 이래?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진단이 좀 틀렸다. 그래서 뭐 5월 9일 지나면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비한강 벨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비한강 벨트 집값은 제가 최근에 장윈 뉴타운 임장을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냥 인사, 그냥 입에 달린 인사, 뭐 그런 인사는, 아우 요즘 힘드시죠? 아우 정부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아우 왜 강남 쪽에 이제 임장을 가보게 되면 사장님들이 물론 뭐 3월에 이제 거래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위 가서 힘드시죠? 아우 정부 정책이 뭐 하니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힘들지 않아요? 하니까, 아우 우리 1월 2월 엄청 바빴어요. 최고 거래량이 엄청 힘들었다고, 돈을 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사네. 왜 살까요? 생각해 보게 되면 최근에 전세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11호 대책 이후로 전세 매물이 이제 실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노루 계약까지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안 보고 그냥 쏩니다. 집값 막 올라갈 때 발생한 현상이 이제 전세 시장에,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자, 우리가 신혼부부가 되어볼까요? 내가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올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하려고, 사랑하는 분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자, 우리 그럼 신혼집을 미리 알아야, 미리 좀 구해놔야 시간도 계약하고 잔금까지 뭐 전세도 한 2, 3개월 걸리니까,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면 한 8월, 9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야 또 이게 가전제품도 집어넣고 인테리어도 좀 하고 가전 집어넣고 준비가 세팅이 딱 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든지, 요즘은 또 미리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 알아보고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 그럼 자기야 잠깐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우리 결혼을 1년 미루자 라고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결혼을 1년 미루자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올려주고라도 구하든지 어떻게든, 그게 쉽지 않다면 이제 월세와 매매 두 가지가 남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월세 200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월세 200을 내겠습니까? 은행에 원리금을 200 내겠습니까? 월세 200을 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월세가 안 오르거나 유지가 되면 괜찮아요. 나름대로 기회도 있고 청약 기회도 있는데,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2년 뭐 좋아 2+2에서 4년 후에 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그건 개인의 판단인데 저는 높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어차피 사자, 월세 낼 바에는 집을 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값이 올라가면 땡큐, 안 올라가게 되면 잘 살고,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서울 집값이 4년 후라고 하죠. 2+2를 생각하면 4년 후에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간다의 베팅, 올라간다의 베팅, 내려간다의 베팅하는 분들은 월세 계약하시면 되고요. 올라간다의 베팅하시는 분들은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수의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들 비한강 벨트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또 흔들리네 멘탈이. 왜? 최근에 제가 그 주변인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게 제3자 고객들이 아니고 작가들, 기자들이 이제 저한테 업무적으로 전화 왔다가 이제 신세 한탄을 많이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냐니까 2달, 3달 전에 이제 나름대로 알아보는 집이 있었는데 한 8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게 9억, 1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강남 집이 뭐 1억, 2억 올라가는 거야. 아유, 강남에 40억이 1억, 2억 올라오면 몇 %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 그쵸? 뭐 1, 2%밖에 안 되는데 8억 집이 10억 올라가게 되면 20% 올라간 거예요. 이게 3개월 만에. 멘탈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또 원인 진단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장 상황은 좀 한강벨트와 비한강벨트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비한강벨트는 정부의 규제나 다주택자 중과와 큰 영향이 없이 강세를 보였고요. 중과세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안정이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 기로가 5월 9일입니다. 매력적인 급매물들이 좀 많이 소진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은 좀 어떤 성격의 물건들이고 앞으로 좀 기다리는 선택은 지금은 좀 어려운 걸까요? 금매라고 한다면 또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신문이나 TV 또는 유튜브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금매 얘기 나오고 좀 조정이 됐다 그러는데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게 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오면 금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가보면 금매가 없고요. 지금 금매는 이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2024년, 2025년에 많이 올라간 아파트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2024년 말에 25억 원 아파트가 35억, 36억 갔다가 한 33억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이거 2년 전에 25억 가던 게 33억이 이게 금매란 말인가라는 굉장한 허무함을 호소하는데 자 초금매는 팔렸습니다. 초금매는 팔렸고 이제 남은 게 그래도 좀 조정된 10%인데 최근에 이것도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에휴 어차피 안 팔리는 거 그냥 올리자라고 해서 조금씩 회수도 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판단 한강벨트는 금매가 그래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나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2억. 그리고 최근에 전세 끼고 살 수는 없죠. 당연히 토지 거래가 하기 때문에. 물론 뭐 5월 9일까지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 만기가 되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한시적으로 뭐 끼고 살 수는 있는데 전세가 있는 매물들이 금매로 좀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내가 현금이 돼야 된다.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세입자가 6개월 후에 만기면 내가 전세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부모님 도움을 받겠다. 최근에 국세청장이 편법 뭐 증여에 대해서 뭐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편법 증여가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고 부모님이 아마 돈을 준 걸 말하는데 대다수의 이 집을 사는 분들 강남에 집을 사는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증여세를 안 내고 자식한테 돈을 준다? 그건 바보입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요. 다 세무사 상담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요즘은 돈 주면 자금 출처 계획을 다 짜주거든요. 왜?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부모님이 10억, 20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거나 차용을 해주는 분들이 현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뭐가 있는 분들인데 괜히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필요하신 분이겠죠. 필요하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자금력이 된다.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든 본인이 돈이 있든 주식이 대박이 나든 코인이 대박이 나든 뭐 집한 돈이 있든지 어떻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 돈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무주택이. 근데 이분이 2주택이야. 또는 1주택인데 하나 더 산다. 이건 안 되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보유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부 정책을 우리가 맞서면 안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다주택을 하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다주택자 비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 수를 늘린다?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집값이 오를 수는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세금 내고 나면 크게 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똘똘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물론 똘똘한 채도 이제 거주로 비거주는 갭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거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돈이 되고 그렇죠?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고 필요하고 무주택인데 또는 팔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무주택이 되신 분들 갈아타야 된다. 지금 사세요. 5월 9일 전에 토지 거래가 받으면 되니까 초금매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3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거래 다 끝났고 33억 정도, 34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금매물은 협상 과정에서 33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1억 이렇게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사정이 이랬어요. 내가 돈이 진짜 안 되니까 한 3천만 원, 한 5천만 원만 좀 깎아주시면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돈이 너무 빠듯해서 대출이 안 나와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 5천 정도. 근데 이게 2억을 깎아달라 그러면 주인들이 기분 나빠서 그럴 바에는 나 안 팔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합리적인 내가 집주인 입장이라면
솔직히 뭐 30매덕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3천만 원 조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전제 조건은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분들, 그리고 다주택이 아닌 분들, 사서 실거주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답안지가 나왔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분들 팔았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마 이런 답안지를 받아봤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보유 능력이 있다. 현금 동력도 있고 수입이 좋아. 그러면 위험 보유죠. 위험을 내가 보유하겠다.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아니야. 나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받아서 감당하겠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특히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위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위험 회피. 위험 회피는 5월 9일 전에 파는 분들. 위험 보유는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다는 분들. 위험 전가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한테 받겠다는 분들.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은요, 반포 쪽은 월세가 한 500에서 80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잠실도 한 4, 5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받아서 1주택이면 충분히 보유세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한강벨트 얘기입니다. 비한강벨트는 또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비한강벨트에 내가 타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현금이 뭐 5억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출 5억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현장에 가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금매 나와 있는 금매가 있나요? 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웃습니다.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습니다. 금매는 고사하고 지금 매물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금매를,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강남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한 35%, 40% 정도 줄어들었고요. 서울은. 그리고 그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신축. 그러면 멸실이 진행이 돼요. 기존에 있는 물량들도 더 없어집니다. 입주 물량도 안 나오는데 멸실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정부의 정책, 토지거래가라든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없어지니까 월세도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도 줄어듭니다. 매매 수요 늘어나죠.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오니까 필요한 분들은 기다릴까? 물론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만 저는 기다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5월 10일 이후의 시장은 움직일 사람들은 이미 한번 다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제가 좀 예측 잘 맞추잖아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론 경험은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시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 수요와 공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동성, 금리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정확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나의 감정, 나의 이상, 나의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돼, 집값은 올라야 돼라는 당위성이 부과되는 순간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틀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1주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이야. 그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곡 인지가 돼요. 그래서 뭔가 시장을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으니까 괜히 유리한 통계나 유리한 근거를 내가 막 더 가지고 오게 돼. 그리고 불리한 거는 외면하게 돼. 그러면서 예측이 틀리게 되는 거고요. 집값이 떨어져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되겠죠. 올라가는 부분은 축소하고 내려가는 요인은 크게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왜곡 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수요와 공급만 보자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좀 보게 되면, 자,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 5월 10일이 됐다라고 쳐요. 그러면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집주인 입장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강남 3구에 세 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강남 3구에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82.5%. 내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못 팔죠. 일반 세율 또 고민되는데 사실 45%면 거의 절반 정도 내잖아요.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더라도 반반이잖아. 내 친구하고 동업하게 되면 돈을 반반 태우면 수익도 반반, 친구가 돈을 태우면 나는 몸으로 때워가지고 뭐 반반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뭘 해줬다고 반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양도세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장기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반을 뗀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세금 다 내고 뭐 대출 이자 내고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위험부 내가 다 부담했는데 절반을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세금을 사실은 많이 냅니다. 근데 80% 내라는 건 이거는 손실 바라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다주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1번 매물 회수한다. 내가 금매로 던졌는데 33억, 1월이 36억 하다가 33억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잖아요. 중과세까지 적용이 되는데 33억에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럼 일단 회수. 일단은 안 팔래. 전세 월세로 돌릴래. 1번. 그러면 그나마 고 매물이 좀 나오면 전월세 시장 강남 쪽은 좀 매물이 전세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전세 문제는 강남이 아니라 저 외곽 비한강 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전세 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만 강남 쪽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회수하니까 전세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에이씨 어차피 안 팔린 거 뭐 36억? 그러면 이제 안 팔아요. 33억에.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안 팔아요. 취소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1번이고 그러면 팔긴 팔게요. 그래요? 36억요? 아니요. 40억요. 왜 40억이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중과세인데 가격이나 올려버리죠 뭐. 그럼 거래가 안 될 텐데요. 안 되면 말지 뭐. 이제 어차피 안 팔리는데 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진짜로. 그러면 호가가 올라가거나 매물이 줄어들거나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과세 두들겨 맞기 때문에 중과세 맞고 팔 바에는 가격을 올려서 판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것도 뭐 양 줄여가지고 뭐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살짝 줄여가지고 뭐 가격 동결이라고 하는데 양이 줄었잖아. 똑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어차피 호가 올려가지고 중과세 맞는 거 감안해서 올려버립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망이 폭등한다. 5월 10일 이후에 강남 집값이 폭등해. 어떤 분들은 아니야 폭락이야 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자고. 집주인들은 일단 회수했어요. 호가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공급 절벽이 생기고 호가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만 보면 폭등할 것 같은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돈이 있는 매수자야. 무주택자. 살까 말까 고민했네. 33억, 34억 살까 말까. 이거 1억만 조정해주면 살까 말까 하다가 어영부영 지나갔어. 어떡하지? 그래도 사야 되나? 가서 그냥 34억에 살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5월 10일 지나가지고 집주인이 40억 올렸어요. 안 사겠죠. 진짜 안 해요. 집에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3억이 계속 내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는데 20억 넘어가게 되면 규제도 많은데 내가 지금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따라간다?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개월 내에 매수자들이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따라갈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보유세 압박 카드를 지금 계속 만지작 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도 만지작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자들은 지금까지 집을 안 산 분들이잖아요. 성향을 보게 되면 돈은 있어. 지금까지 집을 안 산 분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용감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포모가 생기지 않는 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 정책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안 돼.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180도 달라지는데 강남권이 2024년, 2025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강남이 많이 올랐는 건 우리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매수자들도 포모 같은 현상이 막 재현돼서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한강벨트 시장은 일단 매물은 줄어들고 호가는 올라가는데 매수자들은 막 따라가지 않으니까 거래는 절벽이 되겠죠. 부동산 사장님들은 유럽 여행 한 2달 정도 다녀오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상반기에 돈 좀 버셨으면 여행 좀 다녀오시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어디? 비한강 벨트. 혹시라도 5월 9일이 지나고 5월 10일에 비한강 벨트 지역에 혹시라도 뭐 좀 좋은 일이 있을까? 뭐 금매가 나올까? 뭐 이런 거 기대한다면 중과세는 적용이 되는데요. 중과세가 뭡니까? 시세 차익이 많아야 되는데 7억 아파트가 10억 됐어요. 일반 세율로 파나 중과세로 파나 5천만 원 1억 차이인데 그걸 금매로 팔까요? 최근에 제가 도봉구 창동 갔는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강남은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이거 한 달 전 얘기입니다. 막 떨어져. 뭐 몇 억씩 떨어져. 다주택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강남도 집이 있고 뭐 도봉구 창동에도 집이 있거나 뭐 인천에도 집이 있고 이런 분들이 뭐 지방에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향이 그쪽이거나 부모님이 거기 살거나 예전에 내가 거기 살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주택이 되신 분들도 있고 투자 성향이 강한 분들은 사는 지역에 하나 더 삽니다. 내가 잠실에 살고 있어. 근데 뭐 2013년, 14년, 15년 그때 있잖아요. 막 집 사기 좋았던 환경. 그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까요? 그냥 잠실 자기 사는 주변에 대부분 삽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에. 뭐 잠실 S 가지고 있는 분들은 S 리센트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헬리오시티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올림픽 뭐 기자선수촌 아파트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이런 선택. 그럼 도봉구 창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그럼 3주택이야. 그래서 그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온대. 아 그래요? 여기는 얼마 정도 조정이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정을 안 해준대 주인이. 금매를 안 판대요. 그러니까 매물은 내놓는데 가격을 안 내린다. 그래도 내려야 되지 않나? 안 내리면 누가 사지? 한 2천만 원도 안 내려줘요. 안 내린대. 왜 안 내리냐니까 오른 게 있어야 내리지. 2021년 가격도 회복을 못했는데 뭘 내려? 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 또 살아오네? 사람이 있는데 집주인이 뭐하러 내립니까? 그래서 강남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매가 안 나온다. 오히려 호가가 더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지금 호가 안 올라가는 데는 아마 한강필터밖에 없을걸요. 나머지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장을 좀 나눠서 보자.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그 경부벨트 지역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전세 문제 이런 게 이제 노도강까지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노도강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 돈이 부족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의정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이제 경기도 집을 사신 분들, 한마디로 경기도 거래를 한 분 중에 서울 분들의 비중이 뭐 16%인가 뭐 올랐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표현이 좀 그런데 난민, 전세 난민, 주거비 난민.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서 등 떠밀려서 경기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요. 서울에 2025년에 결혼을 4만 9천 쌍이 했습니다. 2024년에는 4만 2천 늘어났죠. 아마 2026년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올해는 5만이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만 9천인데 뭐 약 5만이라고 하죠. 이 5만 중에 3만 쌍이죠. 인구로 따지면 2명이 결혼하니까 이제 6만 명이 되는데 서울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2만은 경기 인천으로 떠밀려 갑니다. 좀 피곤한 출퇴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혼부부들은요. 가구수 분할을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가구수 분화지만 지방에서 이제 대학교 때문에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제 원룸이나 이런 투룸 수요가 좀 되는 거고요. 신혼부부들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금력이 부족해서 원룸이나 투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한다?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사실상 엄두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인천으로 가서 혼인신고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총알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제 딸도 그러더라고요. 개뿔 돈도 없으면서 야, 돈 없으면 빌라에서 신혼 시작해야지. 우리 애도 이제 20대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애는 그럽니다. 그럴 바에는 나 결혼 안 해! 이러더라고요. 저희 시대와 이제 트렌드가 좀 달라진 거죠. 저희 때는 이제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파트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서 아파트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빌라 살다가 이제 아파트 시대로 들어가는 세대고 우리 자녀 세대는 눈 뜨니까 아빠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진 않는데 이제 반반으로 본다면 그래서 생각보다 아파트 수요가 꽤 높다.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빌라에 들어가는데 전제 조건은 뭐다? 서울은 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신통도 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아파트가 될 곳에 전세는 들어갑니다. 빌라에. 버티면 되니까 이걸 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 근데 신혼부부들이 강남 3구, 용산구에 들어가는 분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있죠. 부모님 잘 만나거나 본인 능력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5만 쌍 중에 강남에 자리를 잡는 분들이 과연 10% 진짜? 그러니까 좋아 10%는 강남에 자리 잡고 그럼 나머지 4만 5천은
비한강 벨트나 경기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은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거다. 왜 가구수 분할은 되는데 서울에도 정비 사업 계속 해야 되잖아요. 멸실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를 보자면 비한강 벨트 시장은 쉽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시장을 쉽게 안정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요와 공급을 다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11호 대책으로 토지거래가 적용돼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 사업으로 멸실까지 된다. 신혼부부들이 가구수 분화까지 생긴다. 근데 신혼부부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3만 얼마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늘어나서 이제 2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가구수 분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는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집값은 올랐어. 고평가인데 상황만 보자면 가구수 분화도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의 반토막. 문재인 정부 때는 4만 7천에서 4만 9천 가구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 2만 8천 그것도 임대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공급 열심히 한다고요? 3기 신도시 2018년 19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분양을 하고 막 올해도 한 2만 9천 정도의 공공 분양이 나오는데 모두 그게 올해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입니다. 경기 인천. 서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97 공급 대책, 129 공급 대책 나와도 그게 금방 해결이 되나요? 빌라 오피스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빌라 오피스텔 또 그 2022년 긴축 때 받은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 회수하고 막 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전세 사기하고 긴축 때문에 대출 PF 문제, 뭐 대출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서 상당히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빌라가 잘 될 때는 2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는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2천인가 4천인가 그 정도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도 줄고 비아파트 공급도 준 상태에서 지금 공급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다주택자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거래가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중과세부터 다주택자 때리게 하죠. 왜? 이유는 있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놔야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이 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을 채우니까 요거는 이제 긍정의 효과인데 정부 정책의 긍정의 효과인데 부정의 효과는 전세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뭐 산수 얘기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백분 토론 또 나갔는데 2월에 백분 토론할 때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전세 시장은 영향이 없다. 왜요? 집주인이 팔아 매물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공급 물량이 주는 대신에 수요도 하나 주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산수의 전제 조건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그 집을 샀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향이 없죠. 퍼펙트하게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세입자가 무슨 돈 있으면 진작 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집주인을 팔려면 세입자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수요가 먼저 발생해요. 세입자가 먼저 나와서 자기 살 집을 막 알아보고 다녀. 그러니까 수요가 먼저 발생하고 누군가는 샀네? 누가 샀을까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도 있고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고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구에 또 살 수도 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산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수원에 사는 분이 샀다? 토지거래 가다 수원 집을 본인이 팔고 서울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서울은 반대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효과가 없죠. 늘어나는 효과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산수로 볼 게 아니라 수학으로 봐야 됩니다. 변수들도 많고 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투기로 간주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임대차,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월세가 불안하니까 지금 매매로 이건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정부도 와 이렇게까지 빨리? 저도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 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전세가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부는 그 생각만 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전세를 최대한 억누르게 되면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세가 소멸이 되니까 이 수요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